이 영상 좀 봐주세요. 왼쪽은 남편 살리겠다고 제 콩팥 떼어내고 사경을 헤매는 접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시각 제가 판 콩팥값 3억 원을 들고 황제 골프를 즐기는 제 남편입니다. 제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던 그 순간 남편은 지구 반대편 따뜻한 필드 위에서 나이스 샷을 외치고 있었네요. 내 목숨과 바꾼 3억 원이 남편의 유흥비로 사라진 기가 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억울한 제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제 몸과 마음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50대 주부입니다. 오늘 제 억울한 이야기를 통해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피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평생 그 말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흘린 땀은 저를 철저하게 배신했습니다. 제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며 생명을 깎고 있을 때 남편은 지구 반대편 따뜻한 나라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기분 좋은 땀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제 몸의 일부를 떼어내 마련한 3억 원. 그 돈이 남편에게는 목숨값이 아니라 내연녀와의 유흥비였다는 걸 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정확히 3개월 전 남편이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불도 켜지 말라며 어두운 방 안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결과가 안 좋냐고 묻는 저에게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제 죽는다고 길어야 3개월 남았다고 하더군요. 가난 말기인데 워낙 희귀한 케이스라 국내에서는 손을 쓸 수 없고 이미 다 퍼져서 수술도 못한다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3개월이라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오진일 거라고 다른 병원에도 가보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대학병원 3군데를 다녀왔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미국에 있는 전문 센터에서 특수 이식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가자고 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왜 포기하냐고 소리쳤죠? 그랬더니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수술비만 3억이라고. 비행기표에 체류비까지 하면 우리 형편엔 턱도 없다고요. 사실 저희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만 산더미였습니다. 낡은 전세금을 빼도 1억이 안 되는데 3억을 어디서 구할까요? 남편은 그냥 포기하겠다며 자기가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저보고 편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포기한다니요. 제가 있는데 왜 죽냐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겠다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전화해서 사정해봤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은행 대출도 막혀 있었습니다. 당장 3억 원을 구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붙어 있던 스티커 한 장이 떠오른 건 장기 기증, 신장 이식, 고액 보상. 저는 홀린 듯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장을 기증하면 3억을 맞춰줄 수 있냐고 제 남편이 죽어가서 뭐든지 해야 한다고 매달렸습니다. 수술 날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이죠.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불법이고 위험하고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콩팥 하나쯤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미국 갈 준비하라고 돈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빌려주기로 했다고 둘러대면서 저는 돈을 받으러 지방 출장을 다녀올 테니 당신은 몸조리 잘하고 꼭 살아서 돌아오라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남편에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가운 수술대가 기다리는 그 음습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몸에 칼을 대러가는 길이었지만 남편을 살린다는 생각에 발걸음은 비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취가스에 취해 정신을 잃어가던 그 순간 남편이 공항에서 짓고 있었을 그 비열한 미소를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가 찾아간 곳은 번듯한 병원이 아닌 도시 외곽의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그곳의 공기는 들어서자마자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브로커라고 불리는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좋네요. A급이야. 약속한 3억은 수술 끝나면 바로 입금될 겁니다. 대신 여기서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알죠? 네, 알아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돈 오늘 당장 필요해요. 제 남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시간 끌지 말고 빨리 해주세요. 저는 무서워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수술 동의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 콩팥 하나가 사라지면 제 몸은 예전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자 눈부신 조명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오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오직 남편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여보, 살아야 해. 내가 당신 꼭 살릴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느껴진 건 옆구리를 불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신음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약속대로 제 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피주머니를 찬 채 진통제 몇 알을 털어넣고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공항 출국장 앞.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닌 제 손에 들린 돈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몸은 괜찮아?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해? 친구한테 돈은 잘 빌린 거야? 응, 해결됐어. 여기 3억이야. 당신 이거면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지? 미국 가면 바로 입원하는 거지? 세상에, 진짜 구해왔구나.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살았어. 당신 덕분에 나 이제 살 수 있어. 남편은 돈 가방을 받아들자마자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수술 부위가 눌려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알면 죄책감 가질까봐 아픈 티도 내지 못했습니다. 여보, 나 배웅 못해줘서 미안해. 지방 출장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 가서 수술 잘 받고 회복하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그래. 걱정하지 마. 나 꼭 살아서 돌아올게. 당신이 구해준 목숨인데 내가 어떻게 죽어? 나갈게. 사랑해, 여보.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워 보이던지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들어올린 그 손이 저를 향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내연녀를 향한 환영의 손짓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의 주머니 속에는 암 진단서가 아니라 골프장 VIP 회원권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술 부위에서 배어나온 피가 붕대를 적시고 겉옷까지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남편이 사라진 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저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빈 집과 감당하기 힘든 통증뿐이었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풀리자 옆구리에서 시작된 고통은 온몸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수중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수술비와 체류비로 3억 원을 몽땅 건네주고 나니 당장 제 입에 풀칠할 돈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진통제 몇 알을 물도 없이 삼키며 밤새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수술 부위가 덧난 건지 붕대 위로 노란 고름과 핏물이 배어 나왔지만 소독약으로 대충 닦아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방바닥을 굴러다니며 신음을 토해낼 때마다 남편에게서 오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이 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보, 나 수술 잘 끝났어. 의사가 기적이래. 다 당신 덕분이야. 오늘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 죽다 살아나니까 당신 보고 싶어 죽겠네. 사랑해. 그 문자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울면서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 몸이 망가져도 당신이 살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저는 제 선택을 위안하며 썩어 들어가는 살점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앙상하게 마르고 수술 후유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남편이 귀국한다는 소식에 아픈 몸을 이끌고 공항으로 나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을 제일 먼저 안아주고 싶었으니까요. 도착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남편을 찾기 위해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으니 휠체어를 탔거나 적어도 부축을 받고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걸어 나오는 남편의 모습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큼성큼 아주 힘찬 걸음걸이.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기는커녕 어디 휴양지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건강하게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보지 못한 명품 옷과 선글라스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 달 만에 저렇게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걸까? 여보, 여기야.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목에 번쩍이는 금시계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3억 원. 수술비가 모자라서 밥도 굶어가며 치료받는다던 사람이 저 비싼 시계는 어디서 난 걸까? 남편이 제 앞에 섰습니다. 저를 안으려는 남편에게서 소독약 냄새 대신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와 비싼 양주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아파?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누구를 살리려고 내 콩팥까지 팔았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수술은? 몸은 좀 어때? 아, 수술? 완벽하지. 의사가 나보고 슈퍼맨 회복력이래. 근데 여보, 나 너무 피곤하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차 가져왔지? 남편은 황급히 말을 돌리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싣기 위해 트렁크 쪽으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수술 자국 때문에 허리를 굽히기 힘들다던 사람이 무거운 골프 가방을 번쩍 들어 트렁크에 실어버리는 그 모습. 그리고 셔츠 아래로 언뜻 보인 그의 복부는 수술 후 복대를 찾다기엔 너무나 매끈해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저는 애써 솟구치는 의심을 꾹꾹 눌러 담으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누군가와 카톡을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욕실 문틈으로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남편의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간 이식이라는 대수술을 받고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욕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수술을 받은 게 맞다면 배에는 거대한 수술 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 옆구리에 남겨진 흉측한 칼 자국처럼 말입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뿌연 수증기 사이로 남편의 등판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거울을 보며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문틈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몸을 획 돌렸습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의 배는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복부 정중앙을 가르는 흉터도 수술용 스테이플러 자국도 하다못해 작은 밴드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햇볕에 그을려 빨갛게 익은 피부와 벨트 라인을 따라 선명하게 남은 흰색 자국만이 보였습니다. 그건 영락없이 수영복이나 골프 바지를 입고 햇볕 아래서 오래 있었던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간신히 벽을 짚고 거실로 기어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안 받았어? 아니, 애초에 아픈 게 아니었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남편의 여행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가방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쏟아져 나온 건 병원복이나 약봉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래가 우수수 떨어지는 골프와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 그리고 면세점 쇼핑백들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날짜는 제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던 바로 그날들이었습니다. XX 리조트 스위트룸 5박 6일 VIP 골프 라운딩 4인 샤넬 핸드백 마이너스 달러 5,800. 손이 부들부들 떨려 영수증을 쥘 힘조차 없었습니다. 3억 원. 제가 콩팥을 팔아 마련한 그 피 묻은 돈은 남편의 병원비가 아니라 황제 골프 여행과 명품 쇼핑 비용이었습니다. 제 몸속 장기는 사라졌는데 남편의 몸에는 흉터 하나 없다니. 제가 고통 속에 진통제를 삼킬 때 남편은 최고급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다니.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 욕실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 사람 가죽을 쓴 악마였습니다. 그때 욕실 물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내 팬티 어디 뒀어? 남편이 나옵니다. 저는 황급히 쏟아진 가방을 발로 밀어넣고 영수증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아직은 내색하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소파 위에 툭 던져놓은 휴대폰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화면이 켜진 채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 떠있는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낯선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 응급실입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옆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아니 기대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텅 빈 보호자 대기석만이 저를 비웃듯 놓여 있었습니다. 환자분,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복부 수술 부위가 터져서 염증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고 무엇보다 하나 남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길어야 3개월, 아니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은 연락이 안 됩니까? 아까부터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받질 않으시네요.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3개월. 내 남편을 살리겠다고 3억을 주고 산 시간이 고작 3개월이라니.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 전화를 일부러 피하며 어딘가에서 낄낄거리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 저 퇴원시켜 주세요. 네, 안 됩니다. 지금 나가시면 길에서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아니요, 저 나가야 해요. 죽더라도 할 일이 있어요. 아직 청소하지 못한 쓰레기가 집에 있거든요. 그거 치우기 전까진 저 죽어도 눈 못 감아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응급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카드를 정지시킨 겁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비상금을 털어 겨우 병원비를 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보험회사였습니다. 남편이 제 목숨값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단 1원도 그 인간 손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수익자를 전액 한국장기기증원 기부로 돌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목숨과 절대 못 가져가.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철물점에 들러 소형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싸우는 전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남편이 시켜 먹은 치킨 박스와 맥주 캔이 널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라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왔어? 죽은 줄 알았네. 병원에서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 귀찮게 진짜. 왜 의사가 뭐래? 곧 죽는데? 남편의 그 뻔뻔한 낯짝을 보니 당장이라도 부엌칼을 들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눌렀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나는 연기를 해야 한다. 저 악마보다 더 지독한 연기를.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제는 좀 예민했어. 의사가 그러는데 나 합병증이 와서 얼마 못 산대. 길어야 한 달이래. 뭐? 진짜? 남편의 눈동자가 순간 반짝였습니다. 슬픔이 아닌 탐욕과 환희의 빛이었습니다. 그는 표정 관리를 하려 애쓰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래. 거봐. 내가 수술 받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해? 그래서 의사가 가망 없대? 응. 그냥 집에서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 당신 말대로 보험금이라도 당신한테 남겨주고 가는 게 내 마지막 도리인 것 같아서. 제 말에 남편은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저를 안아주는 척하며 등을 토닥였지만 그의 손길은 소름 끼치도록 가벼웠습니다. 그래, 생각 잘했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가는 길 편안하게 내가 잘 모실게.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푹 쉬어. 남편은 흥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연녀에게 곧 돈방석에 앉게 생겼다고 문자를 보내러 갔겠지요. 저는 남편이 방에 들어간 틈을 타 거실 TV 장식장 틈새와 안방 화장대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샤워할 때 몰래 그의 차키를 훔쳐나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남편의 잠꼬대를 들었습니다. 3억? 아니야, 5억은 나오겠지? 으흐흐. 기다려. 그 웃음소리 피눈물로 바꿔줄 테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며 서늘한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의 60번째 생일잔치. 남편은 제가 곧 죽을 거라는 생각에 신이 났는지
동네방네 자랑을 하며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 실장이라 불리는 그 여자, 남편의 내연녀도 사업 파트너라는 명목으로 뻔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한 줌 입에 털어넣고 떨리는 손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무쳤습니다. 내 손으로 차리는 마지막 생일상.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제사상이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싱글벙글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몸도 아픈데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남편의 가증스러운 멘트에 김 실장이란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사모님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두 사람의 역겨운 연극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 이 행복이 딱 10분 뒤면 끝장날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에 촛불을 켤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남편이 촛불을 끄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남편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은 영상이에요. 다 같이 봐주세요. 남편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죽기 전 남기는 유언 영상쯤으로 생각했겠지요. 김 실장도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대형 TV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온 건 아름다운 부부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아, 그 여편네 언제 죽냐?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어. 화면 속 김 실장 자기야, 조금만 참아. 의사가 한 달이라며. 보험금 나오면 우리 그 돈으로 강남에 가게 하나 차리자. 화면 속 남편 그래. 3억 쓴 건 아깝지만 사망보험금 5억 나오면 남는 장사지. 콩팥 한 돈으로 골프 친 거 알면 저승 가서도 통곡할걸. 으하하. 순간 시끌벅적하던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포크질을 하던 손들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입을 뻐끔거렸고 김 실장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꺼. 당장 안 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TV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이미 영상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에 찍힌 남편이 제 수술비를 들고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껴안고 있는 사진, 가리고 위조된 암 진단서가 클로즈업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웅성거림으로 이내 경멸 섞인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암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안에 장기 팔아서 바람을 피워. 저 여자 김 실장 아니야? 둘이 그런 사이였어? 남편은 허둥지둥 TV 코드를 뽑아버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오늘 내 생일날 초를 쳐.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손을 노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떨었겠지만 이제 잃을 게 없는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때려봐. 어디 한번 쳐보라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아픈 아내 때리는 것까지 보여주게. 그래야 내가 쓰레기라는 게 더 확실해지지 않겠어? 제 섯을 퍼런 기세에 남편은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내 진짜 선물이야. 이혼 소장, 그리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저는 남편과 김 실장을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내 사망보험금. 그거 못 받아. 내가 오늘 오전에 수익자 싹 다 바꿨거든.
장기기증협회랑 소아암 재단으로 전액 기부하기로 공증까지 마쳤어.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너한테 떨어질 돈은 10원 한 장 없다는 소리야. 뭐? 뭐라고? 기부? 미쳤어? 그 돈이 얼만데 그걸 기부해. 내 돈이야. 그건 내 돈이라고.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케이크가 바닥에 뭉개지고 그릇들이 깨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실장은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돈 없다며? 라고 소리치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악하는 두 연놈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 남편이 저한테 사기쳐서 뜯어간 3억, 그게 제 콩팥판 돈입니다. 불법 장기 매매 알선 혐의랑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도 끝났으니까 곧 경찰차 올 거예요. 생일 파티는 유치장에서 계속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여보,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거야. 제발 신고만은. 이라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힘껏 뿌리치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나. 징그러우니까. 당신이 그랬지? 피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래, 내가 흘린 피와 당신이 식은 땀 흘릴 차례야.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여보.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명품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굽은 등과 떨리는 어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합의해준다고 말 좀 해줘. 남편이 발악하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 옆에서 내연녀 김 실장 역시 공범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난 몰랐어. 저 남자가 다 시킨 거야. 라며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서로를 헐뜯으며 끌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 그게 그들이 말하던 사랑의 밑바닥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파티에 왔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제 눈치를 보며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뭉개진 케이크와 깨진 접시 파편들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허무했습니다. 고작 이런 인간을 믿고 내 살을 찢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할 시간조차 제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급격히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생명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은 짐을 정리하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스피스 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제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더군요. 유치장에 수감된 남편이 며칠 전부터 극심한 복통과 황달 증세를 호소했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급성 간부전. 남편은 감옥 안에서 나 진짜 아프다. 이번엔 진짜라고. 의사 좀 불러줘.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교도관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양반아, 밖에서도 암 걸렸다고 사기치고 다니더니 여기서도 그 벌은 못 고쳤어? 라며 비웃음만 샀다더군요. 거짓말로 아픈 척하며 아내의 등골을 빼먹더니 정작 진짜 아플 때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홀로 뒹굴고 있다는 소식. 그것은 양치기 소년이 맞이한 가장 비참하고도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내연녀 김 실장은 제가 건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에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생기자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평생 숨어 살며 죗값을 치르겠지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악마들은 벌을 받았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비록 제게 남은 시간이 며칠, 아니 몇 시간뿐일지라도 말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제 몸속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늘도 붉게 물들어가네요. 문득 수술대에 눕기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 그래요. 당신 말대로 나는 살아서 돌아왔고 당신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복수였죠? 이제 저는 쉬러 갑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곳, 배신도 거짓말도 없는 곳으로요. 제 심장 한쪽은 어딘가로 사라졌지만 제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떠납니다. 부디 저처럼 바보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그리고 피와 땀의 가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받기를 기도하며. 안녕히 계세요. 제 슬프고도 치열했던 삶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